방송 활동가들도 방송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초기에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방송국 상황에서도 혹시 방송국에 오는 활동가들 중에 누구 하나가 막 코로나에 걸려서 방송국에 오게 되면 말 그대로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냥 방송국이 대체 인력도 둘 수가 없이 그냥 2주간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방송국 내에서도 방송 활동가들에게 특별하게 몸에 좀 이상 반응이 생겼다든지 뭐 이러면은 안 오셔도 좋겠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거의 매주 방송 활동을 해왔던 게 격주 방송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도 거의 한 7, 80%의 프로그램이 격주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방송을 또 갑자기 이제 뭐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자기가 뭐 그런 좀 상황에 처해 있어서 방송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펑크 나는 방송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뭐 BGM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에서도 이 디지털 언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와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팀들 중에 집에서 이 자기 핸드폰을 갖고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줌을 이용해서 방송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이제 지역 상황과 관련돼서 사실 뭐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로컬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이 지역사회 여러 곳이 문이 닫혀 있고 이러면서 사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또 로컬 텍트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되게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온라인에서 이제 검색되는 이런 걸로 방송 프로그램이 대체되기도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방송 프로그램 산발적으로 뭐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염 상황이라든지 뭐 어떤 공공기관들의 뭐 문을 닫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좀 않았었습니다. 뭐 어쨌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상당히 좀 위축되고 축소된 측면이 좀 있었고요. 맞이하면서 서울 마을미 지원 센터에서 마을미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팬데믹 시대의 마을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크게 5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지역 소식을 전하다, 마을 의제를 찾아 공론을 시작하다, 비대면 마을 행사를 진행하다, 마을 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하다, 위로가 되는 힐링 컨텐츠를 만들다, 뭐 이렇게 큰 5개였었는데요. 지역 소식과 관련돼서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역에 뭐 초기에 이제 있었던 어떤 마스크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지역의 어느 공공기관에 뭐 어떻게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의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역의 어떤 이슈들, 특히 이제 코로나와 기후위기와 연관된 이런 이슈들을 찾아서 공론을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마을 주민자치회의 종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이 약간 온라인 발표, 뭐 이런 걸 이제 마을 미디어가 직접 생중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디지털
언택트 활동들을 해 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 급격하게 마을 미디어들도 어쨌든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지역의 여러 교육이나 뭐 이런 기억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잘 그러니까 대면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뭐 힐링 컨텐츠와 관련돼서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뭐 문화 행사라든지 뭐 자체적인 뭐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을미디어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인데 이게 이제 개별 마을 미디어 차원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산발적이고 굉장히 일회성의 행사들이 좀 많았고 활동들도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활동도 팬데믹을 맞아서 축소되고 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우리 지난해에는 어떻게 우연히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이렇게 그 영상과 관련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5곳에서 했는데 그 5곳이 굉장히 이 비대면 활동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곳들은 장비가 굉장히 부족했고 또 막상 그런 비대면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송출 기술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상당히 좀 부족했었고요. 뭐 그거는 마을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소규모이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서울 마을미디어 전 사업도 뭐 지난해에 이 지원액이 총액이 15억에서 10억으로 깎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마을미디어에 대한 지원도 좀 줄어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뭐 영국은 커뮤니티 라디오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으로 일상적인 지원을 해왔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추가로 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20만 파운드를 했었고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뭐 살펴보니까 캐나다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마을미디어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를 지원하는 기금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이트는 이 프랑스어로 써 있어서 제가 영어는 띄엄띄엄 읽는데 프랑스어는 전혀 몰라서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된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 총 호주 달러로 이제 900만 불이죠. 네, 900만 달러. 그 중에서 2.6 100만 달러가 이 팬데믹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에 하나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뭐 5년 차이죠. 5년 차인데 물론 이제 그동안 출력도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제작 지원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도 새로 신설되고 현재 이제 공동체 라디오 신규 사업자 선발을 하고 있죠. 이미 한 20여 개의 공동체 라디오 신규 사업자들이 프로포즈를 냈고 뭐 아마 6월에 이제 심사를 해서 일정으로는 6월 말에 발표인데 언제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상보다 좀 많은 곳들이 이 신청을 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해에는 또 정부 부처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네 가지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섹션 중에 소단락으로 지역 공동체 미디어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8월이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각 부처에서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아마 성서 지역에서 이 팬데믹 상에 이제 성서 공동체 FM이 이 재난 방송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한 것을 이 바탕으로 해서 성서 지역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크게 기억이 나는 일이 없고요. 방통위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역시 네 번째에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 세부 계획에 들어가 보면은 이 재난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업무의 방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 신규 허가를 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방통위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공동체 라디오 이 신규 공동체 라디오 모집을 했는데 사실 신규 공동체 라디오가 이게 공동체 라디오를 모집하는 게 맞나 하는 정도로 기준이나 여러 서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7개 공동체 라디오들이 시작한 2005년 그리고 전교 방송으로 전환된 2009년 그때의 기준이나 서류보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작은 민영 방송을 세게 모집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이번에는 기존 방송국들이야 사실 모든 주파수를 스스로 찾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동체 라디오는 그래도 과기부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주파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줬고 그리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지만 사실 공동체 라디오라고 한다면 그것을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해야 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쨌든 공동체 라디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업무 계획에도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계 공동체 라디오들은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사업은 예산이 3분의 1이나 줄어들고 방통위의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계획에는 그냥 수를 늘리는 그거 외뿐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를 포함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거기에 관련된 정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라고 하면 사실 중부서라고 할 수 있는 방통위나 정부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지난해 이제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관련된 미래 정책 발표도 있었고 한데요. 이 미래 정책이 다 기본적인 바탕에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있었고, 그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어떤 기본제로서의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 미래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발표하고 선언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 여기에 대한 관념 개념 자체가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떤 제1섹터, 2섹터, 3섹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도 이게 균형 잡히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3섹터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없던 부재한 사항이고 지금도 역시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탓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해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왜 지원해야 되지? 너네들의 성과를 증명해봐 라고 하는 행정으로의 질문을 늘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도 이제 얼마 전에 시의원이 이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하면서 뭐 내년에 사업에서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제3섹터라고 하는 것을 방송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분명하게 좀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화나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제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섹터 공동체 미디어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의 힘이 너무 지대하고 거기에 이제 현재 시장의 힘까지 굉장히 커졌는데 이 시민사회의 성장은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 시민사회의 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의제, 기본권 그런 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통해서 그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들이 수평적인 협력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 구조가 해체되고 생활민주화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그동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지역사회에서 어떤 관광의 허브의 역할들을 해봤고요. 지역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고 로컬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창구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지금 공백상으로 놓여 있는 제3섹터 마을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도입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동포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반명진 박사님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외대 반명진입니다. 예. 실은 저도 PPT까지 준비는 안 했었는데, 예, 그 송덕호 본부장님이 그 PPT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뭔가 그 비주얼하게 이제 준비를 하셨어서 제가 아까, 예,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봤고요. 그 뭐 제목에서 뭐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그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역시 사회적 소수자나, 예, 소외 공동체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포지셔닝을 지니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것이 아마 마을 공동체 미디어만의 강점이자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덕호 본부장님이 그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점들이 실은 이 미디어의 어떤 다른 색깔에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책적으로나 또는 공동체 라디오 허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그 바라보는 잣대와 이제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이점들에 좀 주목을 해봤고요.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그 남녀노소, 예, 인종, 국적 가리지 않고 이렇게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그런 재난이 평등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미엄사회라는 책을 쓴 어느 학자는, 예, 그 빈곤은 위계적이지만은, 예, 그 재난은, 예, 그 스모그는 뭐 이렇게 민주적이다, 예,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과연 그런 위험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평등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가? 다시 한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궁금증이 생겨요. 실은 과연 동일하게 영향을 줬을까? 예. 자, 이거는 뭐 그림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스모그 그림이고, 옆에는 이제 그 카트리나, 예, 그 허리케인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때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실은 바이러스가 뭐 그 어떤 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겠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은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 노출되었을 때나, 예, 그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동일한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보면은요, 그 작년과 올해, 예, 그 미디어 기사입니다. 초기에, 예, 코로나19가 역시 가장 먼저 영향을 준 건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은 폐쇄병동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되게 매스미디어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 활동의 제약이라든가, 예, 어려움들 위주로 가지만은, 예,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계속 의제로 생산하고 있지는 못해요. 아니면은 해봤자 어떤 뭐 관심 끌기 정도나 뭐 그 엮는 정도, 예. 그 부수적인 거로 해서 일상생활에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까지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좀 드물죠. 그래서 여기 뭐 청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예, 그 초기 마스크 대란 때는 뭐 이주 노동자라든가 우리가 이제 마스크 이제 구매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사회적 약자에게 제일 먼저, 예, 미치게 되는 거죠, 영향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재난이 과연 평등하게,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영향을 준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동대문 사례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예, 언택트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돌봄 노동이라든가 우리가 그 전에, 예, 주목했던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 영역들이 작동을 못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특수학교가 등장이 돼가지고, 예, 아이의 돌봄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예, 부모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만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상황을 가장 절실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역시 사회적으로 자원을 덜 가진 이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그 초반에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제 칼럼에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들도 커요. 예, 실업 위기 가장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염병에 걸렸느냐
걸리고 나서의 그 치료에서 그 치료제까지 하도 그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 외에도 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실업에 놓인다든가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제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이제 이렇게 그 WHO에서 그 지도로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표시하고 백신 접종률을 나타내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게 저는 뭐랄까요, 그 재난이 일종의 그냥 중계 보도되는 것처럼 이게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로 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람의 인지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숫자로 봐서 이게 한 명이 자기 지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든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으로 다가서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수치로, 물론 수치를 통계를 하는 게 뭐 부정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 위주로 매스미디어에서 재현되는 것을 봤을 때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좀 이제 좀 먼 느낌들이 든다라는 거죠. 자, 뭐 이거는 그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940년대에 이 공동체 라디오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공동체 라디오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유네스코에서는 핸드북으로 이런 표현을 했죠. 좋은 말들은 다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 발제문에도 일종의 긍정 종합 선물 세트인 듯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좋은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가치들이 있는데 뭐 매스미디어는 이런 거 안 해라고 하시면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이 좋은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그 자원이 부족해서 지원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역시 공동체 라디오의 그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면 좀 씁쓸합니다, 실은. 그 저도 이제 논문 쓸 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조건에서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논외로 놓거든요. 그래 그럼 특수한 상황일 때만 이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특수한 상황이 이제는 이제 그 일상화될지 모른다는 그 위험 사회의 얘기도 있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특수한 상황일 때 왜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측면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주목을 받았는가? 공동체 미디어가 이 활동의 특수성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상의 영역에서도 공동체 미디어가 다른 레이어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들이 아까 그 제일 발자를 주셨던 성덕호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그 제3섹터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강점을 부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너무 흔히 인용되는 사례이긴 하는데 이 공동체 미디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 1995년에 그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FMYY라는 이제 그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공동체 라디오 FMYY가 있지는 않았어요. 다른 어떤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그 일본어 위주로만 이제 방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피난해야 되는지, 이 재난이 얼마나 심한지, 또는 어떻게 돼요? 이 재난 이후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다원어 방송을 제작을 해서 이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그걸 위로하는 음악 방송, 이들의 나라 국적에 맞는 음악 방송 등을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콘텐츠 제작만 한 것이 아니라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 10개 언어로 제작되는 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는 이 지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전에 분명히 우리 근처에 분명히 살아가는 이들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들이 눈에 뜨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우리의 감각에서 분명히 우리의 망막에도 맺히고 우리의 소리에도 들리고 우리 옆에 지나다니면서 말소리도 하던 이들이 눈앞에 어떻게 돼요? 이런 공동체 미디어 실천을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또 주목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하나의 그 방송국을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만의 네트워킹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어떻게 자원들을 모으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소리를 전달해야 될지 몰랐던 것들이 이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이 공동체 미디어 실천 속에서 이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실은 이게 궁금해서 이 FMYR을 찾아봤어요. 작년에 제가 그 해외 공동체 라디오 실천 관련해서 발표할 때 찾아봤을 때는 솔직히 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 상황이 되게 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뭔가 좀 작동을 다시 정신을 추스르고 작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번역을 구글 번역기를 해서 살짝 돌려봤는데 그 케이스가 이제 다시 다원화적인 특성들을 강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정보들도 왜냐면은 우리가 그 잘못된 정보라든가 역정보들이 많이 이제 그 인포데믹 현상으로 있어서 많이 그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보였다는 것이고 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아까 그 카트리나 재난 얘기했을 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2010년에서 오바마 그 정부 때 이 라디오 관련 법안을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만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당시에 그 대형 그 라디오 방송국들은 그냥 음악 틀기나 바빴다라는 거죠. 그 소위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클릭 장사나 그 시청 그 청취율 쪽으로 했는데 이 당시에 그 공동체 그 라디오들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이후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걸 미리 좀 준비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지금 이미 당면했는데 어떻게 수습할까? 계속 상황은 뭐 장기화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난 이후에 이 공동체 라디오가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게끔 했는지 이 사례가 좀 나와 있죠. 정보도 제공하고 다시 네트워킹도 하고 해서 저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이 공동체 미디어 실천 과정이 그냥 기존의 주류 미디어처럼 컨텐츠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잊고 있었던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 우리 지역 공동체 또는 그 다른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감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오히려 이전에 그 제한되고 선을 걷던 그런 공동체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성을 좀 확장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저도 이 공동체 미디어 같은 연구를 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동에도 좀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20년에 그 택배 노동자의 위기 상황을 딱 겪자마자 바로 민감하게 반응이 나와요. 아, 이분들 물량이 늘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공동체 카페에서는 여기 잠깐 배달 오셨을 때 간식이라도 좀 드시게 뭐라도 논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요양보호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마스크라도 제작해서 드리긴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매교 활동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전에 그냥 매스미디어에서 그냥 그 제한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들 그 존재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이들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오늘 그 토론자로 오신다고 해서 이걸 한 건 아니고요. 성서 공동체 FM의 이제 사례가 이제 주목할 만했고요. 초기에 역시 그 매스미디어에서는 그냥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다든가 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 공동체 미디어는 이렇게 생산해서 만들고 이들한테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되게 우리가 현재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것들이 있고 그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해요. 그렇지만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장애인 앞에 뭐라고 워딩을 붙여야 되면 장점적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재난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에이징이라든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도 그렇고 장애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거리에서 멀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겪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매스미디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안하고 있는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저도 해외 사례 결국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래요. 뭐 이제 정책 위반하던가 이런 거 찾아가려면 선진국은 어떻게 한대, 해외는 어떻게 한대 이런 얘기 결국 갈 수밖에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좀 봤는데 이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작년에 이거 지역에 레스트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발빠르게 지역의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에서도 한국의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서도 실천을 했던 사례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네트워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이에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그냥 흔한 뭐 어떻게 정보 코로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마스크 뭐 이런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표시했던 것처럼 노인 어린이
예, 기타 주류 인터넷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타겟팅. 그러니까 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로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접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이라든가 물론 작년에 사례 겪었어요. 그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령층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정보와 관련해서도 이 스마트 기기 이용에 좀 한계들이 좀 보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수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보라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실은 이게 코로나 같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문제 상황을 다 추설러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문제를 재구성해서 이것을 대응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순발력 있게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당사자들의 목소리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역시 아까 제가 그림자 노동 얘기를 했는데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이분들과 네트워킹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은 다시 공동체 미디어의 콘텐츠로서 다시 재현돼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그 공동체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 다른 레이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매스란 말 자체가 저는 그럴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요즘처럼 뭐 세그멘테이션 돼가지고 분리되고 뭐 시청자나 수용자들도 다 청취자들도 각자 타겟팅이 다르게 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스라는 큰 질량으로 그걸로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공동체 미디어는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아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 미디어는 역시 이것이 주류 상업방송하고 다르게 지역에서 같이 그 살아가는 삶을 구성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들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얘기들을 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저도 이제 극장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실업 위기에 놓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이 컨텐츠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구성을 했고요. 이게 돌아본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냥 잘 살고 있나 이 사람들? 그렇게 안부 한번 물어보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전부와 한번 이렇게 인터뷰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난 상황이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겪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각각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공통적일 수도 있어요. 마스크처럼. 근데 아닌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장애인들처럼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대도 필요하고 또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자원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결국 이건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들은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뭐 한국의 사례에 제가 관심을 가져서 뭐 TBS 우리 동네 라디오 사례를 좀 봤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인포데믹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옛날에 재난 상황일 때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 정보가 돼서 왜곡 축소 과장된 정보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뭐 최근에 겪었죠. 뭐 작년 1월 달이나 2월 달 경우할 때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이 있어서 대림동에 대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시기 8월도 지날 때는 그 사회적 소수자 관련해서 이태원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콘텐츠를 구성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자꾸 빼려고 하는 느낌들을 들어요. 재현해서 빼고 위험, 위기 인자 빨리 제거하자, 미리 좋긴 하죠.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그 소외된 공동체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더 확장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의 미디어로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역할을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에서 논외로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수성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찾아보니까 한 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어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소통이 디폴트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애초에 소통이라는 게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시작점은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점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피터스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은 뭔가 공동의 합일된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문득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그 중학교 때 수학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이 분수의 통분 과정이 갑자기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아, 이미 우리가 배웠구나. 이 통분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예, 이 그림처럼 예, 너무 옛날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인수, 예, 이 각자 저는 이 분모가 서로 이 A 주체들, 공동체들이 처한 맥락적인 배경이라고 봐요. 이것이 합쳐질 때 이 공유의 지점을 BD라는 분모, 맥락적인 걸 만들 때는 각자 주체가 서로 다른 요소들을 받아들였을 때만 이렇게 하나의 공유 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이때 바로 발생을 하고 의미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바로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진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뭐 최근에 제가 근처에 있었던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것들을 계기를 공동체 미디어가 제공한다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예, 이런 콘텐츠들이 제작이 됐고 또 영화로도 제작된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예, 방송에서 나왔던 예, 발달 장애인들 이 부모들이 어떻게 이 힘든 여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콘텐츠도 나오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감수성을 환기시키고 예, 이걸 통해서 예, 그들도 엄연히 우리 공동체 일원임을 파악하고 예, 그래서 공동체성을 더 확장하는 재구성하는 계기를 예,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예, 제가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 이 말이 좀 마음에 남아서 김혜란 교수님이 이 주디스 버틀러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있어서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강해서가 아니다. 나 또한 그들처럼 그들만큼 약해서다. 우리 모두 약한 존재들이기에 공동적인 삶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예, 상황을 참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미얀마 사례인데 예, 미얀마에서도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요즘 이제 미얀마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서도 이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이제 펼친 사례가 있어서 예, 잠깐이나마 지금 보여드리려고 예,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감염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뭉근하게 진행이 됐지만 대구에서는 2월 18일 작년 2월 18일부터 한 3일, 2, 3일 만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이런 상황으로 재난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방송국도 3일 만에 자원활동가들을 위해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녹음 중단 결정적인 공식적으로 내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무력감이 이제 빠지는 거죠. 이 재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 따라가기 급급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 라디오에 상관 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2명이거든요. 행정과 그다음에 대부분 자원활동가들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2명이서 뭐지? 공동체 라디오 우리가 일본의 사례나 이런 것들 보면 재난에 강한 라디오다. 미디어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뭐 그런 사례도 듣고 했지만 실제 이 감염병이라는 재난이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재난이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라는 이런 자괴감들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자괴감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을 3일 만에 대구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사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보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
뭐라도 하자. 근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니 그러면 질본에서 나오는 브리핑, 대구시에서 나오는 브리핑이라도 일단 방송을 어떻게 틀자.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한 달 정도 진행했었고요. 대구 상황은 얘기들이 더 많긴 하지만 다 생략하고 이 이제 특별 생방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동체 미디어가 이런 건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했던 거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재난 전가를 풀면서 지역의 많은 공동체들과 함께 커뮤니티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강연 열고 토론 열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재난 전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난이 터지고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뭐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이동통신사의 지원 차량이라고 합니다. 2-3시간 만인데요. 그리고 전국에 물류단지, 재난 물류단지들이 곳곳에 있어서 한 4시간이 분담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통신망이 파괴되더라도 바로 지원차를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SNS를 통해서 수어 받아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그러한 기동력 있는 취재를 통해서 재난 소식이 전해지는데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정보와 소식들이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들이 지금 처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달 지나면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공동체 미디어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바라봐준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 안전망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들에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공동체가 같이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재난이 지난 이후에도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재난의 구호 측면뿐만 아니라 재난의 회복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치유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고립감과 불안감과 그다음에 이 공포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을 공동체들조차도 모두 다 손을 놓고 있고 모두 다 손을 놓고 있을 때 이제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공동체 미디어에서 이제 마을에 건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재난, 물론 많은 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식들을 전해 듣지만 자기가 겪은 재난에 대해서 말하고 그 경험을 말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고립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방송을 같이 방송국에 오지 못하고 각각의 현장과 각각의 동네에서 흩어져 있었던 자원활동가들이 특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방송 같이 준비했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전화 연결하면서 생방송 계속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치유적인 어떤 성격들 재난으로 인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호명하고 자극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또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은 시장도 아니고 구청장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 단위에서 실제 주민들이 그 재난 활동, 구호 활동에 이런 것들을 지역의 자원들과 사람들을 배치하고 하는 그런 역량들을 구청장이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효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복지관 다 문 닫았고요. 자원봉사센터 다 문 닫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자발적으로 순발력 있게 움직인 단위들이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들이었거든요. 이들과 공동체라 소식이 모이면 자원도 모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해서 뭐 이주 노동자들이 마스크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방송 듣고 주민들이 그거 만들어서 방송 갖다 줘서 또 이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단위의 그러니까 왜 통신에서 정부 통신에서 라스트 마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의 라스트 마일은 마을과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위에서의 방제 시스템, 커뮤니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중심이 돼서 마을 공동체들에게 자극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 라는 거를 좀 이 과정을 통해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발견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과제인데요. 과제라기보다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이긴 합니다. 뭐냐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청도의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첫 사망자거든요. 그분이 20년 넘게 격리, 사실상 감금 수준의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40kg밖에 안 되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격리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구로 콜센터의 그 여성들, 다닥다닥이 붙어있는 환기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그 여성들, 그걸 보면서 70년대 평화시장의 그 시다들의 닭장들이 연상되는 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그 동선을 보니까 집회사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유령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 감염병이라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거기에 들여다봤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이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들여다봤을까?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는 어떻게 이것을 끈질기게 우리 주변에도 콜센터 있고 뭐 재활시설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툭하면 코호트 격리 들어가요. 시설들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공동체 안보를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생각이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대구에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안 돼서 입원을 못해서 죽은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사망자가 7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7명인가 19명인가가 병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고 집에서 죽은 거죠. 2월 말쯤 돼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40 몇 명을 넘었어요. 병상이 없다고 난리셨습니다. 근데 대구에는 병상이 3만 5천 개에서 4만 개가 있습니다. 결국 공공의료, 공공병상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우리 동네 공공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힘센 주류 언론이 혹은 실체도 잡히지 않는 사회가 해결할 문제인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손 잡히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서로 전하고 하는 것인가? 이게 305곳이나 된다라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이 문제만, 우리 동네 공공의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한날 한시에 함께 방송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 305군데의 공회와 집단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실험해 볼 수는 없는 건가? 그렇게 해서 뭔가 팬데믹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너무나 공동체에 밀착된 그런 이제 말씀들을 정말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끊지 못하고 다 듣는 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토론자분들께서는 4분으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정훈 교수님. 네, 신한대학교 이정훈입니다. 저는 4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제문을 글로 먼저 받았을 때랑 오늘 막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을 미디어를 아주 깊이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한 서너 가지 질문 정도를 그냥 문의안의 순수한 호기심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답을 들을 시간이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뭐 문의안의 순수한 질문 같은 것들이 또 그 아주 행운이 좋으면 본질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첫 번째 그 토론해 주신 선생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사실은 4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은 오히려 약간의 해답은 오히려 얻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제 궁금증은 그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마을이 뭔지를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리적인 거소 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상상적으로 구성된 내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귀속감을 느끼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심지어 그 두 분 발표자 선생님 내용이 미세하게 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 반명진 선생님 발표 같은 거 들으면 여기서 마을은 오히려 그 주류 미디어나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또는 그쪽에 이제 귀속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공간들에 대한 일종의 상징같이 심지어 들리기도 해서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을이 뭔지 일단은 저는 정확하게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이제 FM을 하고 있는데 FM이 그 마을 미디어나 지역 공동체 미디어의 가장 최적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인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 재난 얘기했는데 재난 상황에 그 FM은 문제가 없는 플랫폼인지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 궁금증은 마을 미디어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매스미디어나 주류 미디어에서 말할 기회나 들을 기회 같은 것들이 선택권이 이제 사람들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문제와 제가 가장 1차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마을 미디어가 이제 먼저 우선권을 두는 게 사실 들을 권리에 관련된 건지 말할 권리에 관련된 건지인데 사실 이거는 결국은 둘 다 추구하겠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저는 조금 방향성이 많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 지역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선한 의도로 개입되어 있는 상태와 그분들은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들의 말할 권리를 제공해주고 그 말을 전달만 해주는 사람의 이론적으로 어쨌거나 머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 첫 번째 발점에도 나오지만 뭐 역동적 시민사회, 수평적 협력, 뭐 생활민주화 이런 것들 그리고 반면에 선 발표에도 나오지만 유네스코의 그 온갖 아름다운 말들이 다 집합이라고 하셨던 이것들이 정말 마을 미디어의 목적이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계속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 지원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게 마을 미디어에게 적당한지 유리한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분적으로는 해결됐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토론하신 선생님 현장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고 계시고 그런 다음 단계 목표가 생기셨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번째 질문 이거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다 하는 거는 여전 뭐 적합하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나 컨텐츠를 공급하겠다 정도와 이런 목표들을 처음부터 목적을 삼고 직접 다 하겠다라는 생각 사이에 차이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이 발제문을 읽고 오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4가지 질문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시간이 제한적이고 오늘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은경 교수님. 예. 오늘 귀한 발제를 들을 수 있었고 사실 지역 언론에 대한 또 지역 미디어 현황에 대해서 최근에 유사 연구를 하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의 상황을 특히 오늘 이경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상황 얘기 듣고 다시 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했고 숙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토론조 3분인가요? 2분? 부모님이 이렇게 오면 서울에서 기차 타고 왔는데 예, 3분 해야죠. 예.
아까 시작. 네. 사실은 이제 20분에 교체가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뭐 5분 준비.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1분이요. 저는 사실 첫 번째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부연해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어서, 첫 번째 저희 송 선생님 발표해 주시던 서두에서 생일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 2020년에, 재작년이네 벌써, 1월에 생일날 병원에 있다가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 그 코로나 시국을 맞았는데, 당시에 수술 안 했으면은 제가 이거 어떻게 코로나 시국에 했을까 싶은 생각이 아찔하더라고요. 생일날 병원에 있는 걸 원망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제 모두가 각자가 지역에서 중앙에서 어디에서든 경험하고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갖고 있는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가 오늘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제 첫 번째 선생님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게 두 번째 선생님한테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그 K방역 얘기를 했던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최근에도 그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 상대적으로 글로벌에서의 일일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우리가 좀 낮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K-방역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또 해외에서 또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첫 번째 발표, 왜냐하면 정책적 제안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해외 사례도 보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기보다 최근에 담론은 위드 코로나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달고 살아야 된다면 확진자 수가 제로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로가 된다고 해도 지금 국경 넘어서 언제든지 확진이 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두기 방역을 계속 위드 코로나라고 가는 상황 안에서의 지역 공동체 미디어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대안이나 혹은 논의의 담론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좀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우리가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제안을 도입을 할 때 실제 저도 이제 잠깐 전남에 2년 정도 학교에서 있었지만 지역과 마을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그 수도권 중심의 수도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어도 서울에 있는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지역에 대한 소식은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내가 찾지 않는 한은 나한테 쉽게 액세스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중앙과 비중앙,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지역 내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의 큰 쟁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경제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뭐 대안이나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 발표 얘기를 들으면서의 제 의견 중에 하나는 사실 발제문을 보면서도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 또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 게다가 레스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제 지도 교수님 살고 계시고 또 저도 레스터에서는 2018년에 저희가 이제 학회를 하면서도 오랜만에 공부 마치고 돌아가서 마을을 굉장히 보는데 레스터라는 지역은 사실 뭐 고대 로마 시대 얘기하지만 수천 년 역사가 있고 재밌게도 또 다른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섹스피어 15세기에 나왔던 폭군으로 잘 알려졌던 뭐 리처드 3세 유골이 나오면서 2013년에 굉장히 레스터시 자체가 영국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그 식민지 때 많은 그 인도나 인도 계열에 있는 식민지의 그 값싼 노동자들이 많이 영국의 그 레스터 중부에 거주하게 됐고 방직 공장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했던 많은 인도 계열에 있는 식민지 세대들이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아서 레스터 가보시면 내가 인도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멀티컬처럴 돼 있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반가운데 레스터만의 그 이미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세대가 이민자 세대가 살면서 또 그 안에서의 백인 사회의 주류가 런던이나 혹은 대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미 이제 방직 공장 하던 그런 많은 아까 이제 그 이영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또 다른 삶이 터전이기 때문에 레스터가 갖고 있는 그런 좀 특색이나 스토리가 많은 와중에 2020년에 있었던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레스터가 상징적으로 됐던 사례 중에 하나는 저 그건 것 같아요.
국내에는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옐로우 리본이라고 노란 리본 달기라고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의 코로나 상황은 정말 지금 최근에 3차 봉쇄령, 락다운 완전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도 취소가 될 만큼 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에서 6만 명이 될 정도로 최근까지도.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신규 사망자가 올 1월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망자가 정말 애도의 뜻이지만 1,500명이 넘었었어요. 사망자 수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망에 신고된 접수가 정부가 발표한 바는 뭐 28,000명이라고 코로나 3월에 공식적으로 팬데믹하고 2개월 만에 28,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사망 집계된 경우 정부 공식 말고 로컬에서 카운팅했던 바는 2배가 훨씬 넘는 5만 명이 넘는다고 할 만큼 영국은 정말 아주 삽시간에 초토화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한 나라이기도 했고 또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지금은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많이 남긴 인사이트가 있죠. 영국, 미국처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방역에 실패를 하고 정부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옐로우 리본이라고 한 건 이렇게 정말 상상 못하게 내 로컬에서 내 이웃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로컬에 있는 그 요양원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은 격리시설보다는 지역 안에서의 그 마을 안에서의 이런 요양원들이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락다운 때문에 슈퍼마켓 외에는 어디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 스스로가 옐로우 리본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에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 사인은 거기에 대한 서로의 애도이고 또 그 리본이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마을의 하나의 운동이 끝나지 않고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가상세계라고 하죠. 소셜미디어에서 옐로우 리본 달기로. 그렇게 해서 또 레스터 안에서의 지역 공동체 라디오가 실제 기사들도 보시면 그런 지역 공동체가 이 노란 리본 달기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례. 아까 대구에서 취약계층에게 안부를 묻고 치유를 위해서 정말 찾아가는 왜냐하면 그런 미세한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미세한 집단의 이야기들은 그 지역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지역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어떻게 중앙에서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가 어쩌면 상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는 두 번째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위기에 활약하는 공동체 미디어가 감사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근데 아까 또 이경 선생님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러면 위기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지역 공동체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가? 그리고 얘기해 주실 때 재난에 소외된 사람들을 소외 공동체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을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봐야 된다라고 하신 건지 그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안에서의 그럼 지역 공동체는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만 보면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그런 담론은 이미 많이 나온 것들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좀 더 본인의 담론이나 결론에 있어서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지역 공동체의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할 건지 그리고 다양한 직업과 거주와 환경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나 실제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매우 구체적인 토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을 더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늦게 우리가 이제 세팅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촉박한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은경 선생님 연결이 가능할까요? 예, 잠시 화면 뜨는 동안에 우리 두 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정은경 선생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정은경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그냥 핵심만 올려놨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의 그 CMSI 연구소라는 데서 그 팬데믹 상황에서 로컬 커뮤니케이션 허브로서의 역할 정리한 게 있어서 그것에 빗대어서 이제 서울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4가지로 기술 전문가로서 비대면 시대의 주민을 빠르게 연결했다.
두 번째는 정보 제공자로서 상대적 소외계층을 지원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이벤트 제공자로서 공동체를 활성화했다. 네 번째는 교육기관, 교육 지원자로서 정보 격차와 교육 격차를 완화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이런 활동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거점이 되는 곳에 장비를 좀 장기 위탁하고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일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그것을 주민 스스로 하는 일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훨씬 더 알찬 토론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마무리로 두 분 발표자 선생님께서 그 모든 내용에 대한 토론의 뭐 어떤 의견 말씀보다는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만 찝어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고민이 늘 하고 있고, 그런데요. 물론 이제 FM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좀 한 자치구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훨씬 더 작은 미디어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마포 FM에서는 지금 동마다 마을 미디어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마포에 이제 16개 동에 지금 7개 동에서는 그 동단의 마을 방송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 상황에서 빛나긴 하지만 재난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또 그 목소리를 전파하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포 FM만 하더라도 방송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역량을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70% 정도는 사실 생존하기 위한 활동 쪽에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일상적인 공동체 라디오 활동에 그리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듯이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의 꿈을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개별 마을 미디어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전체 마을 미디어가 모아봤더니 대단한 역할을 한 것처럼 또 전체적으로 공동체 마을 미디어가 다 모아서 역할을 보인다면은 그 정도 꿈은 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진짜 할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이경희 사무국장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현장 제가 항상 연구자로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인 게 뭐냐면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그 한계 지점이 있는데 그런 제가 보지 못한 것들 사례들 많이 제공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정훈 교수님하고 최은경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도 가면은 현장 활동가들의 그 애로사항들도 많이 나와요. 아까 그 마을의 범위라든가 실은 또 아까 그 소외된 공동체의 범주에 대한 것들도 실은 일상과 재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에 저는 주목을 하거든요. 일종의 분명히 저 현장에 가보면 진짜 어렵고 도대체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 힐링을 받기도 하고 해서 그런 가능성들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애정을 자꾸 이제 이렇게 놓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그 중요한 지점을 제가 연구자로서 완성하게 되는데 레스터 지역의 맥락성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이 정도는 봐야 되는데 제가 순간 이거를 왜 엮지 못했지 따로따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늘 지원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열심히 애써주시는 그 정경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의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아주 이 주제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고 조금 더 우리가 얘기 듣고 싶은 그런 이제 대구의 사례와 레스터의 사례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듣고 싶고 한데 따라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 측이나 또 한국언론정보학회 측에서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좀 더 심화된 토론회를 꼭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리고 이 정은경 선생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가 연결 과정 속에서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그리고 이제 또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우리 송덕호 대표님과 또 반명진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서 아주 좋은 내용 들려주신 네 분 선생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